61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면서 한번 풀이해 볼게요. 자, 4명 중에 1명의 작업 실수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 중에 1명은 거짓말, 3명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자, 누구의 실수인지 그거에 따라서 뭐 OX를 표시해서 풀어도 되겠습니다. A의 실수인지, A 포장이죠. 자, 그 다음에 B 제품, C 색칠, D 원료, 어디에서 잘못이 일어났는지, 어디에서 실수가 있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A, 포장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 A 포장에서 일어난 건 아니다. 다른 데서 실수가 일어났으면 참이 되겠죠? OX 이렇게 표시되고, B, 원료 분류예요. 그럼 D에다가 표시하고, D에다가 동그라미죠? 나머지 X. 자, C, 색칠은 아니에요 라고 했으니까 X 나머지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D, 포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포장의 동그라미 나머지 X. 자, 문제에서 3명은 참 1명 거짓말이라고 했으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D고, 실제로 그런 실수를 한 사람도 원료 분류를 하는 D겠죠? 5번이 정답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진리표 표시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진술 관계를 따져서도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이렇게 정리해서 해설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62번 설명합니다. 62번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문제인데요.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니까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5명이 출퇴근 방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4가지 교통수단에 대해서 2가지씩 이용한다고 응답했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나 복잡해요. 누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너무 복잡하죠.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진리표로 풀 수 없고, 그래서 진술관계를 따져야 되는데요. 논리적인 진술들의 논리적인 관계에 논리관계를 따지는 거죠. 자, 그걸 따져서 풀어야 되는데, 자, 그런 걸 따질 때는 누가 거짓말을 한다, 누가 참을 말한다, 이렇게 지목하는 내용들을 힌트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자, 동일한 대상에 대한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자, 내용 보시면, 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라는 내용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이 안 맞는 부분을 찾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풀 때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는 문제들에서 힌트를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여기서 뭔가 힌트를 얻을 생각을 하고 풀이를 하는 사람이 빠르게 답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해볼게요. A의 말이 참이면 어떻게 되나요? 2는 거짓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가 가언명제처럼 판단해도 돼요. B가 참이면 D 참이고, C 참이면 E 참이고, E가 참이면 B 거짓말, 그리고 D도 거짓말이에요. 이것들을 좀 간단하게 같이 쓰면 여러분들, 자, 해당하는 부분에서 E가 참이면 A도 거짓말이라는 거 파악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대우명제로 바꿔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애초에 문제에서 3명이 참이고 2명이 거짓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2가 참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3명이니까 귀류법에 의해서 2는 반드시 거짓일 수밖에 없고요. 2가 거짓이면 C도 거짓이어야 돼요. 그래서 C도 거짓이다. 따라서 A랑 B랑 D는 참이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명제 추론했던 것처럼 추론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낸 사실로 상황을 정리해야겠죠. 자, 해볼게요. 자가용이 있고요. 2명이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택시 마찬가지, 버스는 3명, 지하철도 3명이에요. A, B, C, D, E는요. 각각 2개의 교통수단을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이용하지 않는지를 OX로 표시해 볼 겁니다. 자, 해볼게요.
A가 참이죠. A가 자가용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B도 참이에요. B는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버스의 B가 X. 그 다음에 D도 참입니다. D. 저는 자가용과 지하철을. 그럼 D가 자가용과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하면 D는 더 이상 다른 걸 이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이 2명이 다 나왔으니까 나머지도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B는 이용하지 않는 게 2개 나왔죠? 그러면 택시랑 지하철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버스 같은 경우는 3명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미 B와 D가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버스를 이용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OX를 좀 더 체크할 수 있고 나머지 빈칸은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데 우리가 채워놓은 내용 가지고 정답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면 자, 어떤 사원과 그 사원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바르게 연결한 거. 자, A가 버스 이용한다는 거 저희 방금 체크했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으로 나옵니다. 자, 풀이 과정이 좀 길어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표 만들어서 정리하는 건 저희가 다음 챕터에서 배울 조건 추리 유형의 문제풀이 방식을 좀 활용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 겸사겸사 같이 봤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62번은 공부에는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문제니까요. 복습용으로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63번 해설하겠습니다. 5명이 자, 3개의 부서 중에 어느 하나에 소속되어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세 팀이 모두 같은 시간에 3층과 5층 중에서 회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각 층의 회의실이 3개라서 3개 부서가 모두 같은 층에 있는 회의실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팀이 3개고 회의실이 있는 층이 2개죠. 그러면 3층을 사용하는 팀이 하나면 5층을 이용하는 팀이 2개. 3층을 이용하는 팀이 2개면 5층을 이용하는 팀이 하나. 이런 식으로 뭔가 나뉘게 된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고 2명이 참이고 3명이 거짓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단은 상황이 부서들이 몇 층에서 회의를 하는지 그런 상황으로 나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참거짓 개수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아래 내용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어느 부서가 몇 층 회의실을 쓰는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D와 E의 이야기를 보면 본인이 3층 회의실을 쓴다 안 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참고로 D와 E는 어느 부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의 진위는 우리가 사실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기 보시면 누가 어떤 회의실을 쓸 때, 자, 그리고 누가 3층 회의실을 쓸 때, 자, 그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는 거를 문제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능한 조합이 여러 개라는 거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합이 가능한지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진리표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일일이 정리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3층을 자 혼자 사용하는 부서가 자 기획부일 때, 영업부일 때, 홍보부일 때. 그 다음에 5층을 혼자 사용하는 부서가 기획부일 때, 영업부일 때, 홍보부일 때 이렇게 쓸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리하게 3층을 혼자 사용하는 부서가 기획부라면 5층에 영업부랑 홍보부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다라는 걸 영리하게 파악을 해주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사원 A, 기획부는 3층을 이용한다. 자, 첫 번째 사례에서 동그라미 XX고 자, 5층에서는 기획부 이름이 없어야 기획부가 3층을 쓰는 거겠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X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B, 영업부 5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업부 5층 동그라미 표시하고 3층에서는 영업부 이름이 없는 곳에 동그라미 자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홍보부도 똑같네요. 그러면 홍보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자, 네,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D. 나는 3층에서 회의해. 2. 나는 3층에서 회의하지 않아. 얘네는 어떤 부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참거짓을 맞춰주는 용도로 쓰면 돼요. 자, 근데 이미 여러분들 보시면 두 명의 진술이 참이고 세 명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 명의 진술이 참이 나와 있는 요거. 기획부가 3층 회의실을 혼자 쓰는 이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참거짓 개수에 맞춰서 D2의 참거짓 개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즉, 두 번째, 영업부가 혼자 3층 회의실을 쓰는 경우에는 참이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D와 E 중에 참이 하나 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1번, D가 참이고 E가 거짓인 경우, 2번, D가 거짓이고 E가 참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하고, 자,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바로 옆에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OX, XO가 이 상황에서 다 가능한 거고, 홍보부가 3층을 혼자 쓸 때도 OX, XO가 되네요. 그 다음에 5층에 기획부가 혼자 쓸 때는 거짓이 3개 나왔으니까 얘네들은 둘 다 참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참이 2개 다 나왔으니까 둘 다 거짓일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래서 총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한 거예요. 자, 해볼게요. 영업부랑 홍보부가 같은 층 회의실을 사용할 때, 영업부랑 홍보부가 같은 층 회의실을 사용할 때는요. 자, 여기 이 문제에서는 어디냐면 가의 내용은 여기입니다. 5번 케이스가 가의 내용이에요. 기획부가 5층을 혼자 쓰니까 영업이랑 홍보가 3층을 같이 쓰는 케이스죠. 자, 그때 둘 다 3층에 영업이랑 홍보가 들어가니까요. 자, 2는 이때 참인데 3층 회의실을 쓰지 않으니까 5층 쓰겠죠? 그러면 2가 기획부에 속한다라는 내용 참이네요.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 나와 볼게요. 기획부가 3층에 있는 회의실을 쓸 때, 자, 지금 제시된 상황에서는 6번이랑 7번이 보기 나의 상황이에요. D와 E가 같은 부서에 속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때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D와 E는 둘 다 거짓말을 한다라는 점에서 둘이 서로 다른 층을 쓰게 되거든요. 다른 층을 쓴다라는 건 같은 부서일 수 없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부서가 3층을 사용하는 경우, 두 부서가 3층을 사용하는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5, 6, 7번이에요. 자, 이게 두 부서가 3층을 이용하는 경우인데 세 가지 경우고요. 자, 두 부서가 5층을 이용하는 경우는 1, 2, 3, 4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4가지인 거죠. 이 경우의 수라는 건 참거짓이 나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도 두 부서가 3층을 사용하는 경우의 수가 더 적으니까 잘못된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되어서 63번은 정답이 1번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 복잡해 보였지만 상황이 6개밖에 없었고, 처음에 6개의 상황에서 진리표로 정리할 때 OX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푸는 게 좋아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려고 한번 해보세요. 확실히 다른 방법으로는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걸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처럼 정리해 주시는 게 여러 경우의 수를 직관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64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64번 봅니다. 자, 4개 분야에 가불병정무 5명이 있는데, 자, 누군가가 선정이 되었답니다. 그럼 누군가 한 명은 선정이 안 되었겠죠? 자, 그리고 넷은 옳았지만 하나는 틀렸다. 라는 정보. 5명 중에 4명이 4개 분야에 누가 선정되냐라는 건 상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먼저 진리표로 만들어서 풀 수는 없어요. 자, 진술관계를 따져가면서 풀어보겠습니다. 갑과 을의 이야기는 선언명제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는 게 좋고요.
병과 정의 이야기에서 말이 안 맞는 부분을 확인했으니까 얘네들은 반대 관계. 자, 그래서 얘네 중에 거짓말을 하는 애가 있으니까 그 한 명이 문제에서 말하는 한 명이겠죠? 자, 갑, 을, 무는 참이 돼요. 그럼 확실하게 참인 사실로 정리를 하면 돼요. 자, 이제 해볼게요. 이해. 자, 수용. 자, 확산. 융합. 그 다음에 선정되지 않는 케이스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갑, 을, 병, 정무. 자, 얘네들이 어디에 선정됐는지를 제가 확실하게 참인 걸 가지고 표시해 볼게요. 일단 무의 이야기가 참이니까 무는 X예요. 이거를 단순하게 쓰고 싶으면 한 번에 쓰는 거예요. 무가 X에 들어가고 정의 확산 분야에 선정됐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의 확산 분야에 선정됐다라는 걸 알면 갑과 을의 진술 중에서 을의 진술이 뒤에 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뒤에 게 틀렸는데도 을의 진술이 참이 되려면 앞에 이야기가 무조건 참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가 죄송합니다. 무가 그래서 여기서 수용 분야에 선정이 되고요. 자, 요거 처음에 잘못 체크했는데 자, 병이 아무데도 체크가 안 됐네요. 자, 이렇게 확인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무가 수용 분야에 선정되었다라는 걸 알면 우리는 병의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병이 거짓이고 그러면 정이 참이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요. 참인 이야기로 가보면 갑이 융합 분야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남아있는 을이 이해 분야에 선정됐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상황을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지만 누가 거짓인지 누가 참인지는 빠르게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연습용으로 좀 좋은 문제였고 진술들을 보는 우선순위에서도 선언문은 넘어간다라는 거 이런 것도 체크해 볼 수 있었고 선언문이 언제 참이 되는지 논리적으로 우리 명제 공부했을 때 배웠던 내용들 활용할 수 있는 문제여서 학습용으로는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추론할 수 있는 것은 2번 을이 이해 분야에 선정되었다죠. 65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4명에 대한 이야기 중 하나만 참이래요. 이 중에 뇌물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찾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가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소반대 관계가 활용되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난이도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답을 고르는 문제니까 저의 풀이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보시면 여기 나열되어 있는 진술들이 전부 다 가언 아니면 선언이거든요. 가언이나 선언은 제가 항상 후순위로 보라고 했었잖아요. 자, 이유는 이 명제들이 참이되는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대신에 이런 명제들은 부정을 했을 때 이 명제들은 얘네들을 부정을 하면 상황이 좀 더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가언이랑 선언문으로 이렇게 나열된 애들이 이렇게 많이 전부 다 깔려 있을 때는 얘네들을 전부 다 부정을 해서 푸는 게 좋아요. 자,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얘네들을 기호로 바꾸게 되면 순서대로 A가 받으면 B는 받지 않았다. 자, A가 받았거나 C가 받았거나 D가 받았다. 그 다음에 B가 받지 않았거나 C가 받지 않았다. 마지막에 B 또는 C가 받았다면 D가 받았다. 이렇게 되고 얘네들을 전부 다 부정을 하면 자, A가 뇌물을 받고 B도 받고 A 받지 않고 C 받지 않고 D 받지 않고 B와 C 받고요. B 또는 C가 뇌물을 받고 D는 뇌물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하나만 참이라고 했으니까 하나가 참, 3명이 거짓인 상태였거든요. 근데 명제를 전부 다 부정했기 때문에 3개가 참이고 하나가 거짓인 상태로 이렇게 풀 수 있고 가언이나 선언문이 아니라 전부 다 연언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명확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보시면
A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다르고 C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서로 다른 걸로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중에 거짓말이 하나여야 되니까 요 가운데 요 말이 거짓이고 나머진 참이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가 참이니까 자, A 뇌물 받고 B 뇌물 받고 C 뇌물 받고 D는 뇌물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참인 사실로부터 추론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나오는 문제였어요. 자, 이 문제 단순해 보이지만 풀이 노하우가 없으면 간단하게 풀 수 없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저의 이런 풀이 노하우를 잘 습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66번 보겠습니다. 자, 상황이 복잡해요.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논리관계를 여러분들 따져볼 수밖에 없고 한 명만 거짓이고 4명이 참이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절한 순서에 의해서 자, E가 B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이 말을 먼저 보겠죠? 그래서 B와 E가 여러분들 모순이고 그 말은 이 중에 한 명이 참이고 한 명이 거짓이니까 A, C, D는 반드시 참이라는 거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좀 답이 되게 빨리 나오는데 A의 이야기가 참이면 자, B가 수학사를 담당하고 C는 강좌를 맡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죠. A의 말로. 자, 그런데 바르게 추론한 것으로 나열되어 있는 내용 중에 3번의 내용이 A의 진술만으로 바로 답이 나오는 거라서 여러분들은 3번이 답이다라고 이렇게 바로 풀이해 주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67번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내용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위에 나열되어 있는 요 4가지는 여러분들 가언 또는 선언문이 나와 있고요.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무만 연언이에요. 자, 그러면 요 연언문이랑 연관성이 있는 애가 뭐가 있을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풀이를 해야 되고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윤리학과 법학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무의 이야기는 윤리학을 수강하지만 법학은 수강하지 않는다라는 요 말인데 자, 지금 보시면 윤리학과 법학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 윤리학과 법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의례 진술이 있어요. 자, 요걸 보면 법학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에 윤리학도 수강하지 않는다라는 요 말인데요. 여러분들 이 문장을 부정을 하면 뭐가 되냐면 법학을 수강하지 않고 윤리학을 수강한다가 되어서 이걸 부정하면 여러분들 무가한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처음으로 돌아와서 왜 무의 진술부터 봐야 했고 왜 무의 진술을 본 다음에 을의 진술을 보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얘만 연언이니까 무의 진술을 먼저 본 거고 무의 이야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똑같은 요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을이니까 을의 진술을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모순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갑, 병, 정의 이야기는 반드시 참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갑병정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갑은 법학을 수강할 경우 정치학도 수강한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선택지 4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답이 될 수 없다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병의 이야기는요. 법학과 정치학 중 적어도 하나는 수강한다. 자, 그럼 법학 또는 정치학을 수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게 또 참이라고 했으니까 둘 다 수강하지 않는 1번은 답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윤리학과 정치학을 반드시 수강한다라는 게 선택지에서 좀 나오게 됩니다. 자, 정의 이야기 요거 기호로 쓰면요. 윤리학을 수강할 경우에만 정치학을 수강한다. 이거 기호로 바꾸는 거 기억나죠? 윤리학을 수강하지 않으면 정치학을 수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정의 이야기는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병의 이야기도 가원문으로 바꾸면 법학을 수강하지 않으면 정치학을 수강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법학을 수강하면요, 정치학을 수강하고요. 법학을 수강하지 않으면 정치학을 수강하고 정치학을 수강하면 윤리학을 수강한다는데 여기서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법학을 수강하든 말든 정치학은 반드시 수강하는 쪽으로 연결돼요. 이게 사실은 귀류법인데 그래서 정치학은 반드시 수강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정치학을 수강하기 때문에 뒤이어서 윤리학도 반드시 수강한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법학을 수강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추론하는 거기 때문에 법학을 수강하는지는 결국엔 알 수 없어서 A가 반드시 수강할 과목은 윤리학과 정치학이다. 3번을 답으로 고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는데요. 자, 잘 이해해 보시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주세요. 68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다른 문제들이랑은 좀 다르게 자, 두 진술 중에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죠. 이런 조건이 나오면 그냥 우리는 바로 대입을 통해서 기류법으로 그냥 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자, 그냥 우리가 이렇게 A의 근무지가 광주이다라는 걸 참이라고 하면 D의 근무지 서울이다 거짓되고요. 그러면 B의 근무지 광주이다, C의 근무지 광주이다라는 이거는 다 거짓말이 되겠죠. 한 명이 하나의 도시에 근무하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참이 되어야 돼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 A의 근무지는 광주고 C의 근무지는 세종, D의 근무지는 부산이니까 이러면 B의 근무지가 서울, 세종, 부산, 광주. 그럼 서울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정을 해보면 자, 이렇게 D의 근무지가 서울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D의 근무지가 부산이라고 나와 있는 마지막 내용 틀렸죠? 그러면 C의 근무지가 광주라는 말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을의 이야기가 둘 다 틀린 게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모순이기 때문에 우리가 D의 근무지가 서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푸는 건데 자, 이렇게 풀면 이제 귀류법이죠. 자, 이렇게 풀어서 이제 귀류법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운 좋게 2분의 1의 확률로 답이 되는 과정을 올바른 상황을 명확하게 이제 처음에 골라서 찍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추리를 하게 돼서 자, 아래와 같은 사실을 정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A의 근무지가 광주이다. 기억 맞고요. B의 근무지 서울이니까 맞고 C의 근무지 세종이다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모든 내용이 다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자, 여러분들 정답을 자, 5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69번 보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항상 거짓만 말하거나 진실만 말한대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고르는 문제인데, 자, 저희 전에 풀었던 연습 문제랑 유사합니다. A와 E가 모순이니까 A와 E는 참과 거짓으로 얘네들을 구분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정반대쪽으로 구분이 될 거고요. A와 D가 또 모순이니까 D는 E와 같은 쪽에 들어갈 거예요. D와 E는 동치가 되는 거죠. 그 모순 관계 두 개에 따라서 D와 E는 동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는 거고 D와 모순인 게 C니까 A랑 C는 동치. C랑 B가 모순이니까 B는 오른쪽 3명이랑 동치.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이렇게 동치인 애들이 둘셋으로 묶이게 되고 B와 C 중 한 명만 진실을 말한다. 얘네들은 서로 모순이니까 참이죠? 자, 그러면 B, E, D가 전부 다 참이 되는 거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A랑 C 요 두 그룹이 됩니다.
모순 관계를 이용해서 동친 관계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70번. 자, 복권 당첨자에 대한 내용을 따지는 거네요. 5진술 중에 하나는 거짓이라고 합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한 명이니까 그냥 당첨된 사람이 누구인지 진리표로 정리하면 되겠죠? 상황이 단순하니까요. A, 나는 아니다. B, C 또는 E이다. B는 아니다. 자, A 또는 나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OX가 금방금방 표시가 돼요. 나와 C는 아니야. 자, 이렇게 표시했을 때, 자, 복권에 당첨된 사람 누군가요? 하나의 진술만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하나의 진술만 거짓이 나오는 D가 복권에 당첨됐다라고 이렇게 고르면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진리표로 풀었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되는 문제였는데요. 자, 여러분들 문제 풀 때마다 어떤 문제는 진리표로 풀고 어떤 문제는 논리관계를 따지고 어떤 문제는 대입을 하고 어떤 문제는 가정을 하고 그게 그때그때 다르죠. 제가 문제 풀 때마다 사실 다 언급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스스로 그런 구분을 해내실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문제는 어떤 조건이 나와 있고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푼다라는 그런 방식을 잘 연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어떤 풀이 방법을 선택하는지를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연습 문제 일단 70번까지만 일단 설명을 하고 나머지 문제는 다음 수업에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